지금 이번에 입법이 된 게 무엇이냐면은 원래 금산분리법 때문에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외에 자회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막 이게 대기업들이 막 찍어낼 수 있어서 그걸 사실 분리를 시켜놨거든요. 신기사도 안 되고 벤처 캐피탈도 안 되는데 지금 엑셀러레이터에 한해서 100% 금융회사가 아닌 기술과 서비스 모델로 계열사를 100%까지 만들어서 사실 7년 내에만 독립시키면 가능한 모델을 지금 입법 예고문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엑셀러레이터 라이센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국정기획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희 업계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기획을 할 때 저희 업계에 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거의 첫 번째 자리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금융 라이센스 중에서도 창업기획자가 가장 좀 가져오기 쉽고, 그리고 지금 신생이고 사실 어찌 보면 약자에 있잖아요. 근데 창업기획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것이 뭐야라고 하면은 컴퍼니 빌딩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창업기획자만 할 수 있는 이런 컴퍼니 빌딩 사업은 저는 앞으로 계속 좀 부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하고 비슷할 수 있냐면은 이 바이아웃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프라이빗 이쿼티 PE들이 사실 바이아웃을 많이 하잖아요. 그 진대재 전 장관님도 이 스카이에서 바이아웃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듯이 우리는 바이아웃이 아니라 컴퍼니 빌딩 아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개념이고 엑스라이터의 네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네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증명이 되어야지만 저희 업계가 또 다른 금융 어떤 그룹의 색깔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협회장으로서 늘 강조하는 게 원래 컴퍼니 빌딩 있었고 벤처 스튜디오 있었고, 지금 우리 업계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번 입법 예고문이 정확하게 11월에 나와야 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보육 잘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보육 잘하니까 너희가 직접 만들어 볼래? 그 오픈 AI가 Y 컴비네이터에서 컴퍼니 빌딩 개념으로 나온 것처럼 너희가 직접 한번 해볼래라고 했었을 때 내년부터 우리가 직접 증명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 증명 방식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서 한번 시도했었다가 실제 법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실행을 못했었던 사업 모델이 있어요. 아웃스팟이라고요. 저희가 투자했거든요. 되게 좋은 사업 모델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게 내년에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포인트를 컴퍼니 빌딩 벤처 스튜디오 개념은 오늘 다 김지영 대표님 설명해 주셨고 또 그 원재료 대표님 설명이 다 좋은 설명해 주셨었는데, 원래 있었던 개념이 이 원래 있었던 개념을 계속 세미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 입법이 되었었을 때 우리가 바이아웃과 버금가는 컴퍼니 빌딩 아웃을 보여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업계가 그 다음번 비전을 계속 찾아가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지점들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실제로 그럼 보여줘야 된다, 그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들 하고 있었죠. 그리고 김진영 대표님도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베트남에서도 뭐 활용을 하고 계셨었는데,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왜 한국에서는 잘 안 하시고 베트남 가서 하셨었는지, 지금 한국의 환경이 바뀌면 한국에서도 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오늘 원대료 대표님 강연 중에 마지막에 그 AI 네이티브 이제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기술의 발전이 특히 LLM 모델의 발전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 대표님이 얘기하신 이제 어떻게 이제 보여줘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각자 이제 판단하기 나름인데, 사실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거의 자리 잡기 전에 저는 이제 8년 전에 들어가서 한국에 있는 검증된 모델을 타임머신 투자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베트남의 헤이딜러, 베트남의 야놀자, 베트남의 이제 화웨이, 베트남의 키즈노트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인 파운더가 되게
검증된 한국에서 검증된 모델인데 베트남에 없는 모델을 캐치업해서 베트남인들을 규합해서 이제 엑시큐션 하는 실행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다만 기존의 이제 벤처 스튜디오 모델은 초기에 이제 세팅하고 자본 투하를 상당히 어느 정도 하면서 이제 지분을 좀 많이 가져가는 방식이었다면 저희는 한 10%에서 20% 내외 정도로 이제 제한적으로 가져가면서 팔로운 투자를 조금 하는 그런 방식을 베트남은 채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도 지금 실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내부에 저희 이제 엑셀러레이터 내에 있는 인력들이 컴퍼니 빌더 형태로 직접 창업해서 하는 방식도 저는 새로운 어떤 그 벤처 스튜디오의 모델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 2명이 지금 뭐 구글 AI 스튜디오나 여러 이제 LLM 모델들을 좀 활용해서 AI 에이전트 또는 어시스턴트를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AI 네이티브 이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AI를 일종의 도구로 활용해서 사실 슈퍼 린 스타트업을 사실은 엑셀러레이터가 누구보다도 잘 캐치업해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명이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실제로 AI 어시스턴트를 지금 하나 만들었습니다. 비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테스트를 했고, 네, 저기 이제 김경복 대표 지금 HDC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몇몇 이제 20여 분의 그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제 알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슈퍼 린하게 AI 스튜디오, 그러니까 그 AI 기술을 활용해서 1인 2인 창업자로 그냥 엑셀러레이터가 하는 것도 일종의 컴퍼니 빌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는 굉장히 느슨한 방식으로 이제 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벤처 스튜디오 전용 펀드를 좀 만들어서 그 펀드에서 사실은 창업자를 선발하고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갖춰놓고 벤처 스튜디오형 지향 모델을 1년에 하나 정도를 키우는 거죠. 그 하나 정도 키우는데 한 10억 정도 쓰는 거예요. 다만 그 재원을 엑셀러레이터가 다 될 거냐, 아니면 LP를 모집해서 벤처 스튜디오를 지향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사업 모델을 내가 쓸게, 그리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내가 M&A까지 할게 라고 하는 것에 합의한 중견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벤처 스튜디오형 연합 모델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생각이고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회장님 자주 옵니다. 우리 명수근 대표 자주 오는데 같이 좀 한번 십시일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혼자서 하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코GP, 연합GP 형태로 우리 한상엽 대표도 여기 있는데 다 같이 모여서 좀 대기업들 LP들 좀 모아서, 노 팀장님도 오셨고, 현대자동차 돈이 많습니다. 우리 노현석 팀장님 관심이 있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LP이자 코GP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연합으로 우리 벤처 스튜디오 모델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데 사실 뭐 협력하고 같이 해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원대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쩐이 문제 아니냐. 누가 돈을 낼 것이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대 수익이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게 증명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 좀 무의미해지는 순간들이 한 번씩 닥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창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한 팀들이 망해갈 때는 이제 속이 너무 쓰리잖아요. 내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돈은 사라져 있고. 원대로 대표님, 네, 제가 이제 강의 쭉 듣다 보니까 재밌는 어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시니어의 재발견. 좋습니다. AI 네이티브를 열심히 얘기하시다가 시니어의 재발견이 또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생태계에서 벤처 스튜디오 모델은 차라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시니어들이 이런 상황에서 벤처 스튜디오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창업자가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투자자나 아니면 플레이어가 되는 게 좋을까요? 그 역할은 사람의 적성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나이가 아니고 그 사람의 적성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저는 추천하는 거는 시니어들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적성이고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시니어들의 입장이 그 AI를 가지고 자기가 뭘 갖다가 뭐라 할까요? AI를 잘 다루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시니어가 지금까지 그 해당 업종에서 쌓아왔던 그 유무형의 데이터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 데이터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 그다음에 거기에 그 AI로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인사이트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부분들은 주니어들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지금 대신에 그 주니어들 같은 경우는 주니어들 중에서도 AI 네이티브, 모바일 네이티브, AI 네이티브 그 세대들이 아이디어를 좀 내고 자기들이 결국 소비자가 될 거거든요. 자기 같은 사람들한테 팔 물건들을 갖다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하고 그런 테크닉들이라든가 그런 마인드셋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앞장을 서야 될 것이고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뭐 옆에서 도와준다기보다는 한 팀이 되는 거죠. 한 팀이 되는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역할로 해가지고 메이트가 돼서 뛰는 모양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아이디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세에서는 그 연장자 뭐 문화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다음에 어떤 호칭 문화 이런 거 요게 제일 걸림돌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네, 원대로 대표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보니까 구조상 앞쪽에서 그런 리딩을 하시고 이제 벤처 스튜디오 모델을 이제 꾸려 나가시는 거는 이제 직접 하시는 것 같고 뒤에서 이제 트랜스랭크로부터 이제 투자 재원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직접 운영을 안 하시고 같이 파트너십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직접 운영을 하고 싶죠. 저도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하려고 그러면은 레코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트랙 레코드가 스튜디오를 해가지고 몇 개 레코드가 나왔니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포트폴리오 엮어가지고 이제 세일하고 다녀야죠. 이래가지고 여기서 뭐 우선주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펀드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닭이냐 달걀이 뭐냐가 먼저인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튜디오 모델로 해서 나온 포트폴리오가 뭐가 있고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마중물 차원에서는 어떻게 그런 VC들하고 같이 붙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아까 김봉준 의장처럼 돈 많이 보신 분들이 하시면 돼요. 본계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있는 분들이 아니면 있는 파트너들이 좀 모여가지고 인당 한 10억씩 돼가지고 50억짜리 만들어가지고 해도 되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런 그 VC들하고 메이트가 돼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아까 김지영 대표님도 대기업의 참여를 조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대기업의 이쪽 생태계에 진입을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어서 제가 홍영표 대표님을 부득불 기존에는 없었던 패널이었는데 부득불 모셔왔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과 많이 설득을 했었고 그런 이제 CVC나 이제 대기업 참여형 그 엑셀러레이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데 어때요? 지금 해보니까 해볼 만한 게임이었던가요? 지금 이야기 나섰던 이 벤처 스튜디오 관점에서 보면 어떤 방식으로 기업이 참여할 것이냐에 대한 설계가 전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사업을 각 기업에서 하고 있는 방식들이 다 예전 방식들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타트업처럼 기민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그 사업 계획들을 쫀쫀하게 다 짜놓고 보고 다 하고 나면 이미 시대는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좀 시대적으로 안 맞는 신사업 개발 방법론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통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고 지금처럼 뭔가 기민하게 움직이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영역들은 지금처럼 외부에서 스튜디오 형태로 만들고 거기에 궁극에는 이걸 인하우스로 다시 스핀인 시키려고 하는 전략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움직이는 전략들을 같이 짜서 움직이면 전 충분히 신사업을 개발하는 방법론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설득하는 내부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내부에서 그 설득하는 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요 시즌인가 보더라고요. 대기업들이 이제 내년도 사업 구상하면서 이제 임원들한테 뭐 이렇게 플랜들 가져오라고 하면 그 시즌만 되면 하여튼 저희들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달라, 뭐 사업 계획 같이 해달라, 뭐 같이 할 수 있는 뭐 투자하거나 이제 인수할 만한 사업들이 있으면 소싱해 달라 그래서 근데 다 이제 공짜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15년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의지가 있기는 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김진영 대표님이 대기업과 사실은 쩐의 움직임에서 그렇고 사실 사업적인 시너지 발휘를 위해서도 그렇고 대기업의 참여가 되게 중요한 벤처 스튜디오 모델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아이디어 탈취 또는 뭐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또는 이제 불법적인 또는 이제 탈법적인 상속증여의 우회 통로 뭐 이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김진영 대표님.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네. 예,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전제 요건은 뭐냐면 결국 오히려 아이디어 탈취라던가 뭐 상속 이슈 뭐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벤처 스튜디오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홍경표 대표께서 얘기하신 게 결국 담당자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게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은 아시겠지만 바텀업으로 안 올라가요. 탑다운으로 떨어지는 건데 결국 이 경영진의 의지가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웬만한 이제 대기업 임원들 AI 모르면 다 나가라고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너들이 그냥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결국 임원들 입장에서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더 많이 밖에서 채워야만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걸 저는 좀 깨달을 거라고 더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 AI 리터러시의 격차가 생각보다 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가시 전통적인 조직과 스타트업 간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의 간격을 없애주려면 이게 그냥 흩뿌리는 전략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해서 사업 모델을 제대로 개발한 다음에 대기업이 정말 쓸만한 예를 들면 AI 기반의 여러 모델들이 나온다. 물론 분야별로 좀 틀릴 수 있지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투자할 만한 가치 그리고 적정한 가격이면 내부화해서 M&A 할 만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게 오히려 벤처 스튜디오 모델이 아닌가. 엑셀러레이터들이 이제는 전 대표님 우리 그 전화성 회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개나 소나 다 해 그냥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 통해서 이제 별로 기대 효과가 없어요.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넥스트 유 썸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벤처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벤처 스튜디오에서 추구하는 그 방식들이 당신들한테 딱 맞는 방식이야를 설득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을 잘 설득할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벤처 스튜디오 모델을 구가하면서 대기업의 자금도 끌어내릴 수 있지 않을까. 예. 명대표님 이제 15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좀 더 이제 전향적인 좀 애티튜드로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 새롭게 한번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협회가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협회 회장님께 저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면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벤처 스튜디오라는 단어에 꽂혀 있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창업 생태계인 것 같아요. 이 창업 생태계 앞쪽과 뒤쪽과 수혜자와 기여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부족한 건 무엇이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뭐 예를 들면 세컨더리라든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게 꼭 그냥 뭐 누구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들이 스스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좀 방향성을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저희 협회 회원님들도 많이 모이셨고 해서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 화요일 날 국정기획위원회 가서 저희 업계는 2분과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외에는 사실 벤처캐피탈의 이제 회장, 부회장단 5분이 오셨고 한국벤처투자 본부장님 오셔서 총 7명 참석했고 사실 뭐 아직 저희가
벤처 캐피탈에서는 5분이 발언하고 저희는 한 사람이 발언해야 되는 그 정도 힘 차이는 당연히 느껴진 자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제가 40조 펀드 조성하겠다. 이재명 정부에서 40조 펀드 조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 실제 국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많고 또 이런 그 중기부 등등의 어떤 국장급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벤처 캐피탈의 협회장님이나 그쪽 부회장님들 사실 다 탑티어 VC들인데 모든 40조 이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게 회수 좀 해줘라. 회수. 지금 10조 들어가 있는데 2조 나왔다. 이게 지금 큰일 났다. 사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저희 업계 엑셀러레이터만 지금 힘든 게 아니라 벤처 캐피탈이 훨씬 더 많은 자본이 지금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M&A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IPO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고, 코스닥이 코스피의 2부 리그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 분리시키고, 여러분들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지수가 높았었더라고요. 2000년대 2000이었습니다. 그때 코스피가 반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버블 꺼지면서 10분의 1 토막 나서 200이 되면서 코스피 한국거래소에서 통화관리하는 형태로 돼서 코스닥 시장이 완전히 죽었었거든요. 근데 실제 당시 벤처캐피탈협회에서 주장한 것은 분리시키고, 그리고 상장을 더 많이 좀 시켜주고, 그리고 요즘에 다산다사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많이 올리고 많이 빼자. 근데 이제 그냥 빼면 큰일 나니까 뺄 때 코넥스로 빼자. 이게 또 벤처캐피탈협회의 건의였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날 국정위원회에서 발했었던 질문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말씀하신 거는 회수가 많이 되면 투자는 자연스럽게 될 거다.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투자할 딜들이 많아야지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업계 역할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전보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효율화됐다. 이전에는 운이 좋게 어떤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게 되면은 거기에 벤처캐피탈이 투자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지만 지금은 엑셀러레이터가 조직적으로 키워내고 있다. 그래서 풀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양질의 풀을 늘려놨다. 그리고 그게 어제 근거가 화요일 날 바로 나왔거든요. 보니까 벤처캐피탈협회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딥테크 상위 10등까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1등 바이오, 2등 뭐 생성 AI, 3등 뭐 등등등 해서 마지막에 퀀텀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팁스와 딥테크 팁스 분과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이게 지금 순위를 벤처캐피탈협회에서 투자 순위로 제시한 게 현재 팁스와 딥테크 팁스의 분과다. 이 분과에 맞춰서 우리는 2-3명 정도의 창업팀을 조직적으로 키워내서 팁스를 잘 활용하고 벤처캐피탈들이 투자할 만한 풀을 늘려놨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업계의 역할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꾸준히 계속 어필을 했고, 올해 또 이재명 정부 시작 때 굉장히 강한 어필을 했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중기부 장관님하고 이제 첫 대면을 합니다. 그때 당연히 엄청나게 강하게 전달할 거고, 그래서 저희는 실제 회수 시장을 풀어내면은 저희도 풀어낼 것 같습니다. 지금 회수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지 않으면은 진짜 큰일이기 때문에 저 풀릴 거라 보고 있고, 저희는 가만히 있더라도 그건 벤처캐피탈협회도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풀릴 거고 벤처캐피탈도 다시 활성화될 거고, 저희는 이게 된다는 가정하에 무조건 저희가 많은 풀을 실제 40조를 투자할 만한 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또 모태펀드도 저희가 지역 모태펀드는 그동안 많이 확보했지만은 실제 엑셀러레이터 향 수도권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태펀드는 이제 올해 100억 추가로 나와 250억 확보했거든요. 근데 꾸준하게 지금 내년도 500억 이상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더 나은 방식으로,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제 주제였었던 벤처 스튜디오 컴퍼니 빌딩 이 개념을 우리의 또 다른 사업 모델로 더 강하게 보여지면은 분명히 이 업계가 더 집중받고 또 더 경쟁력을 가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대로 대표님을 조금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원대로 대표님, 뭐 이렇게 해외 VC나 A씨랑 협력할 때 한국 A씨가 너무 없더라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어요. 예, 그럴 때 그럼 거꾸로 우리 한국에 있는 A씨나 VC 또는 이제 그 스타트업을 보육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해외 진출에 스스로의 해외 진출,
그리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게 좋을지 간단한 좀 팁 하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맡기시면 이런 얘기하면 나 혼날 텐데 이거 그 저기 자꾸 프로그램 만들어서 나오지 마시고요.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일단 링크드인 오픈하시고 그다음에 링크드인에 가서 벤처 스튜디오, 엑셀레이터 하는 분들 팔로잉 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올라오는 포스팅들 열심히 읽으시면요. 글로벌화가 굉장히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다음에 거기서 개최하는 온라인 서밋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1년 회비 해봐야 비행값밖에 안 나와요. 한 번 오는 거. 그거 내고 가면 거기에 자료 어마어마한 거 많습니다. 좋은 것들. 예.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교류하면은 그게 훨씬 더 글로벌화가 빠를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도메스틱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제가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기는 좀 어려워서 중간에 좀 시간도 좀 비고 그래서요.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패널분과 강연분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대로 대표님 감사합니다.